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흉기에 피습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만행을 규탄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건 후에 경찰은 대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호 인력을 평소보다 4배 이상 많은 240명을 투입해서 삼엄한 경비를 펼쳤는데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그 정치인을 만드는 건 국민, 그러니까 유권자죠. 의견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당사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과 테러는 범죄일 뿐이라는 것,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 3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영하 1도, 청송과 영양 영하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했습니다. 현재 영양에는 눈이 오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1에서 3cm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과 영주가 6도, 의성 7도로 오르는데요. 저녁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져 내일 아침 기온은 영양과 봉화가 영하 8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눈이 녹았다 다시 오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의성군이 개정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의성군은 전입 인구의 정착과 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의성 인구정책 포럼 개최와 의성군 미래인구맵 설계 용역 추진, 인구시책 개편안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대폭 보완했습니다. 지원으로는 전입자와 군 복무자, 신혼부부와 국적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총 8종의 지원 시책이 있는데요. 전입정착금과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결혼장려금 지원, 또 유공유관기관과 기업 장려금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그리고 군 복무자에게 지원됩니다. 그중에서 군 복무자 지원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올해 신설되는데요. 군 복무를 위해 의성군으로 전입한 현역병을 대상으로 복무 기간 동안 월 5만 원의 군적금 부담금을 지원하고 직영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이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 정도인데요. 양이 많진 않지만 내린 눈비로 인해서 도로가 얼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상에는 강풍이 예상되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경주시가 청년들의 큰 고민거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청년 임대주택 71가구를 공급합니다.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시내권 건물을 시가 임대하거나 매입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방식인데요. 35억 원을 들여 임대형 50가구와 매입형 21가구 등 2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입주자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과 1인당 월 5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2년간 살면서 1회 한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입주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가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6월쯤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 뒤 7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청년 주거 공간이 잘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저녁부터 발효되겠는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에 독도교육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울릉도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숙박하며 독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원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독도교육원은 울릉도 장은 분교 자리에 강당과 독도체험관 숙박시설을 갖추고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층 규모로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6월 개관할 예정인데요.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체계화된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과 함께 체험 행사를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도교육원을 통해 일본의 독도 왜곡 진실을 바로 알리고 학생들의 독도 체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대구의 일생활균형지수 순위가 2022년 10위에서 지난해는 5위로 껑충 올라섰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이 힘쓴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줌 인터뷰에서는 일하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기업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2019년에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돼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 기업과 가족 친화 경영 모범 사례 최우수로 선정된 곳입니다. 신신 MNC의 황상필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황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신 MNC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저희 신신 MNC는요 2009년도에 설립된 15년차 기업입니다. 현재 이제 상시 근로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네. 뭐 포스 장비라든지 키오스크, 우리 식당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테이블 오더, 뭐 카드 결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서비스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 이런 것도 설치를 해주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일을 네네, 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네. 매달 한 2,000여 개 가맹점을 저희들이 신규로 또 새롭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한 15만여 개 정도 와. 가맹점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유지 관리 이렇게 보수를 해주시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식당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픈을 하게 되면은요. 네. 오픈부터 시작해서 폐업할 때까지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신신 MNC가 2019년에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족 친화 기업 이게 매년 인증을 받는 건 아니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2019년에 인증을 받으면 계속 효력이 가는 건가요?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겁니까? 건 아니고요. 신규 인증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일정 심사 기간을 거쳐서 2년 연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또 3년마다 재인증, 그 심사 기준에 맞춰서 재인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계속 재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까지가 네. 이제 연장. 연장을 받았고요. 네. 내년에 또 재인증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맞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처음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시게 됐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뭔가 또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가족 친화 기업 인증 제도를 알게 되어서 네. 어찌 보면 그동안 좀 간과하고 있던 직원 복지의 기반을 좀 잡아준 제도가 이 가족 친화 기업 인증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이 인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분명히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근로자를 위한 근무 조건 마련이 가장 필요한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임산부 근로 개선 제도라든지 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제공, 뭐 가장 기본적인 주 40시간 근로 시간은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고요. 네. 뭐 야간 근로, 휴일 근로는 이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충족 요건들이 한 10여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당연히 기본적인 건 충족을 해야 되고 대표님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이 요건들을 어떻게 충족을 했기에 이렇게 인증을 받은 건가요? 저희는 탄력근무제를 통해서 유연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9시 출근을 하게 되면 6시에 퇴근을 하고 10시 출근하면 7시 퇴근.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직원분들이 선택해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해놓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야근 없는 정시 퇴근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이 없습니까? 네네, 야근이 정말요?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군요. 또 이제 주 4일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4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AS나 유지보수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식당이나 이런 곳이 늦게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네.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4일제는 1시에 수목금토일 해서 1시에 출근하면 10시에 퇴근을 하고요. 뭐 일월화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제 1시에 출근해서 10시 이렇게 실적으로 32시간 근무를 하고 40시간 기준에 맞춰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0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또 퇴근 시간 때 버스를 타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교통비 택시비를 또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육아휴직이나 뭐 배우자 출산휴가라든지 출산 관련 제도를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또 출산 관련 제도는 더 많이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주 4일제가 일단 매력적입니다. 상당히. 예. 그리고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 4일이면 근무 시간이 주 32시간이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40시간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눈앞에 숫자만 보면 사실 적자고요. 저희 회사가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좀 낮추고 퇴사율도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고객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회사 네.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일반 직원들은 그러면 일단 야근은 없고 주 5일제인 건가요? 네네, 주 그렇습니다. 5일제고 보수를 하시는 분들만 주 4일제로 네네.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예. 자, 이 신신 MNC만의 가족 친화 제도, 이 특별한 복지 제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자랑을 좀 더 해주세요. 아, 예. 저희 회사가 4층 사옥인데요. 2층에 에스테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틱이요? 네, 피부 관리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직원들한테 한 달에 2번씩 업무 시간에 2회 정도 무료로 피부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직원 가족분들이 오게 되면 50% 할인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제 근무 시간 중에 마사지를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네, 근무 시간 중에 이제 오.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받으세요? 저는 가끔씩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뵈니까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 야 회사 안에 이렇게 피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군요. 그리고요. 그리고 1층은 저희 카페와 구내 식당이 있는데요. 이제 사내 카페 같은 경우는 최대 20만 원까지 매달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면 직원들이 뭐 커피나 다가를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또 매일 아침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빵이라든지 뭐 주먹밥, 핫도그나 뭐 그 이제 과일을 이렇게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료는 아닌 거죠?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요? 네네. 오. 그리고 네. 이제 점심 식사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에서 이제 월화목금 이제 운영을 하면서 네.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또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을 또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 법인카드로. 네네네. 네. 그 외에 이제 또 직원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허리가 아프거나 자세 교정이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뭐 1회 정도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네. 요가나 필라테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외에도 뭐 공부나 운동, 뭐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 최대 한 40만 원 상당의 자기 개발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 이 목적으로요? 아, 네. 네네. 아, 요거는 별도로 또 예, 지원을 하는 거군요. 회사에서. 네네. 회사에서 네.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야 솔깃합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내 동호회도 많다면서요? 아, 네네네. 현재 한 8개 동호회가 있는데요. 뭐 스포츠를 또 좋아하는 직원들이 만든 아웃도어 동호회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손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핸드메이드 동호회,
그 외에 이제 젊은 층들이 요즘 즐겨하는 방탈출 동호회, 그리고 이제 뭐 낚시 동호회, 뭐 골프 동호회, 그리고 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 동호회, 그리고 영화나 뮤지컬을 또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뭐 RC 동호회.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독서 동호회라 해서 책을 좀 많이 읽자는 의미에서 또 독서 동호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동호회가 많으면 직원들이 한두 개 정도는 다 이렇게 가입이 돼 있겠네요. 예,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 한 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의무적인가? 네, 그 외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원들의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대표님이신데 대표님의 워라밸은 어떻게 되는지 점수가 궁금합니다. 같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은 반대로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는 건가요? 한 30점? 꽤 낮은데요. 농담이고요. 직원들이 기뻐하고 이제 뭐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행복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경영 여건이 어려워서 가족 친화 제도를 운영하기가 참 녹록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만큼 경영자의 철학이 담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일생활 균형과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기에 이렇게 풍성한 복지 제도를 제공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대표님의 의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것 한 가지 먼저라도 시작을 한다면 가족 친화 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것부터요? 네네네. 그래서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느끼는 우리가 긴장이나 갈등을 줄이면 직원들과 그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면 그 직원들이 일을 할 때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훨씬 더 확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 인증을 받은 전후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느끼세요? 직접? 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복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비용 지출은 많은데 네. 반대로 매출도 많이 올랐고요. 가장 먼저 직원들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지를 통해서 직원들의 만족감 또한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회사에 주어지는 혜택도 혹시 있어요? 네. 네. 정부나 지자체 사업을 할 때 가산점이 붙고요. 뭐 투자나 융자 받을 때 금리 우대라든지 뭐 또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 또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대구시의 경우에는 가족 친화 기업 상생 협력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30개의 기업이 가족 친화 기업인 200여 곳에다가 뭐 숙박, 의료 카페, 뭐 뷰티 의류, 뭐 선물 기념품 등을 구매를 할 때 네. 최대 50%를 할인할 수 있는 쿠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도 있군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어가고 싶으신지 또 직원들에게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기업을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감정을 소모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기분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한다면 네. 오늘 하루가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년도에도 직장 동료들과 가족처럼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행복한 직원들이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신MNC의 황상필 대표였습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2024년 갑진년 새해맞이 용그림전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서유리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동구에 있는 아양아트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새해에 해당되는 띠 동물을 주제로 지역 미술인들과 협업해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번째를 맞은 올해 전시에서는 용을 주제로 한 스케치, 민화, 조각 등 다양한 느낌의 작품 만나볼 수 있는데요. 관람객에게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 오늘 용그림 여기 색칠하면 되고요. 마음에 드는 색깔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붓에 물을 적셔서요. 원하는 색깔을 색칠해서 우선 용부터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 청룡회니까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용을 색칠해 볼게요. 아이 엄마가 여기 재밌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랑 지금 같이 와갔는데 너무 볼거리도 너무 많고 체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전시가 용그림전이잖아요. 다양한 용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좀 인상 깊은 작품이 있었을까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청룡이니까 파란색 용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용 하면은 상상의 동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상상의 동물로 멋있고 뭔가 비상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그림들을 보니까 올해는 뭔가 힘도 솟고 희망 가득 찬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전시도 보고 체험도 해보셨는데 또 체험한 소감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집중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미나 물감으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는데 아빠로서 잘 데리고 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4년은 그냥 다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하고요. 제 새해 목표가 있는데 좀 부끄럽지만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목표라는 한 시민의 얘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네, 먼저 100여 점이 넘는 작품이 있다 보니까 이 다양한 작품 중에 자기 취향에 맞는 그림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희경이라고 합니다. 원래 용 그림전인데 제가 이제 도자기 쪽으로 좀 이렇게 소품 위주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아리 하나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잔잔하게 소품을 했는데 이제 저 용들은 이게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씩 이렇게 직접 제작한 거고요. 제목은 용가족이라고 나름 뭐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참여하게 된 거는 대략 한 9년 정도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게 참여하게 된 게 이제 관람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구경거리도 되고 기념품 쪽으로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래 만들면서 느낀 점은 다른 동물에 비해 가지고는 용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면서도 신비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데 재미를 느꼈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좀 더 용의 기운을 받아서 밝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원래는 전시를 많이 해서 관람객들한테 좀 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체험 행사도 있나요? 네, 용그림 민화 그리기와 감사 연하장 보내기 체험을 전시와 함께 또 즐길 수가 있는데요. 어른들은 민화 물감으로 또 어린이들은 매직이나 크레파스로 나만의 용그림을 직접 만들 수 있어서 이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아양아트센터 류종필 전시팀장에게 전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서 대구미술협회, 대구현대미술가협회, 동구미술협회 등 지역 10개 단체에 5명에서 10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129명이 이번 전시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새해 맞이 전 이렇게 운영하게 된 동기가 지역 미술가들의 예술품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새해 희망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기획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미술부터 해서 서예, 그다음에 미나, 전통에서부터 현대까지 어떤 다양한 작품들이 지금 129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감상하시는 분들도 이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이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니까 볼거리도 많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 미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재치라든지 유머들이 이제 조금씩 숨어져 있습니다. 재료나 어떤 작가들의 생각들을 다양하게 읽어볼 수 있는 아마 재미있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아마 우리 지역 미술가들의 어떤 용그림에서 좀 기도 받아가시고 체험 행사도 해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성천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올해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번 전시는 1월 11일 목요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기간 내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은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정책들을 분야별로 묶어서 발표를 했는데 청년, 여성, 한부모 다문화 가정, 신혼부부 등 이제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자체에서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는데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달라지는 정부 정책 꽤 많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전 기자의 눈에 들어온 변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작년에 문제가 가장 거론됐던 이제 저출산 문제. 그래서 올해 눈에 가장 띄는 정책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지원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제 주택 특별 공급이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데 규모는 공공 분양 3만 가구와 민간 분양 1만 가구 그리고 공공임대 3만 가구를 포함해서 연간 약 7만 가구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 공공분양 3만 가구는 유형별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되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중에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네. 공공임대는 통합 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 공급 유형을 신설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에 일부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도 부부가 각각 신청에 모두 당첨되더라도 선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복해서 청약 신청을 해도 되는 거군요. 네. 이 또한 오는 3월 25일 이후부터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자금이 부족하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네. 금융 지원에도 변화가 있나요? 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올해 생겼습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 제한 기준을 완화해서 저금리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가구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고요. 네. 한 가구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범인의 소득에 따라서 1.6에서 3.3% 특례 금리가 5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이제 벌이에 대한 고민이 또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올해 6+6으로 확대됐습니다. 6+6이요? 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초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이제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서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3개월이었는데 네, 이제 맞습니다. 6개월로 연장됐군요. 예,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점차 올라서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임금이 만약 450만 원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첫 달은 200만 원 선에서 받는 거고 이후부터 50만 원씩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보다 낮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아마 금액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줄어들 걸로 그렇겠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 학교가 올해 1학기 2,000여 곳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데 방과 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자녀를 돌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저출산 현상을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최저임금도 올랐어요. 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 인상이 됐습니다.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1급은 78,880원이고요. 한 주간 40시간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네. 오른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제 수습제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습으로 근무하는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그 금액 월급에는 이제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군장병들이 받는 급여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병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병장은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월급이 올랐고요. 계급이 오를수록 월급도 오르는군요. 네, 저녁 시 이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힘든 한 해를 보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참 많은데 관련해서 지원책도 있죠.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최대 5년간 환급해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예산이 100억 원 증액됐습니다. 네. 지원 비율도 20에서 50%까지 이제 범위에서 50에서 80%로 상향이 됐는데 올해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 부담 경감 사업도 올해 중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자 부담 경감 사업이요? 네, 제2금융권에서 이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이들이 대상인데 기납부한 이자 중에 이제 일부를 환급해주는 지원책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도 2,520억 원 규모로 새롭게 마련이 됐습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존해주는 제도인데 이 또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거예요. 그렇군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동산과 금융 관련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사회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책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이 이제 일명 머그샷이라고 불리는데 그렇죠. 머그샷의 공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상 정보 공개 범위를 중대 범죄자까지 넓힌 건데요. 네. 그동안 머그샷은 살인 등 이제 특정 강력 범죄나 이제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 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예, 또 피해자로 제한돼 있던 신상 공개 대상이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 단계에서 이제 피의자에만 국한돼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이 된다면 피고인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다뤄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도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스토킹 처벌법과 성폭력 처벌법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도요. 네. 예. 1차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이제 청구해서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동시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제하는 보호 시스템도 한층 강화되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관련 법이 좀 더 강화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확인해서 요건에 해당하는 많은 시도민 여러분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자체에서도 달라진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도 각 분야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먼저 대구시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경제생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 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새해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이 지난해보다 1세 낮아진 74세. 예, 그래서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6세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특정 연령 이상의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됐는데 버스와 지하철 무료 이용 적용 연령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확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변화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월 1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했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월 7만 원의 보훈 예우 수당도 새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인상됐고 아동 생활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도 인상이 됐고요.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변경이 돼서 각종 혜택이 확대됐고 그렇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이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최대 규모로 난임 부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한 수질 검사 항목 확대 등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대구시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변화됐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경북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한 재난행정실을 신설했습니다. 네. 재난 발생 시 좀 신속한 대응과 이후 복구 수습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구상에서 이렇게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도도 추진하는데 현재 청송과 청도 그리고 일부 근지역에서 실시 중인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도 다른 시군의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칠곡, 울진 등에 도입한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지역도 확대할 방침이고요.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됐는데 민간 기업이 경북에 투자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의 약 10%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정책들은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경북도가 인구 유입을 위해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 알아봤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문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소개할 내용이 대구 마을 공동체 협의회에 관한 내용이던데요. 이름으로 봐서는 대구 마을 공동체들의 네트워크 단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공동체 성장 과정에서는 이제 다른 마을 공동체들 간의 교류가 필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구 마을 공동체 협의회는 마을 공동체들이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들을 함께 해결해 보고자 만든 대구 지역 마을 공동체들의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네. 지난 1년간 마을 공동체 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모임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구군을 대표하는 마을 활동가 10분이 모여 협의회 결성을 위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을 했고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 차례씩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이 모여 마을 공동체 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난상 토론도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정관을 다듬고 창립 총회의를 정한 다음에 협의회에 참여할 마을 공동체들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많은 공동체들이 협의회 발족에 관심을 가졌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대구 지역의 27개 마을 공동체들이 합을 해서 작년 10월 20일 대구 마을 공동체 협의회 창립 총회가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총회가 열렸으면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네. 협의회는 누구나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대구 마을 공동체 협의회는 대구 지역 마을 공동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단 개인 자격이 아니라 단체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동네 모임 성격이면 어떤 단체든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을 공동체들이 보통 흔하게 가지는 고유번호증 또는 이제 단체 등록증이라고도 하죠. 네.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 광역 단위의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조직이 출범한 것은 대구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들이 쉽게 협의회에 참여해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창립총회 이후에도 참여한 공동체가 10개 단체가 있어서 현재는 37개 마을 공동체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한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협동조합, 작은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사회복지기관, 작은 소모임까지 다양한데요. 그러네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마을 공동체에 참여한 만큼 협의회 활동도 역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마을 공동체 협의회 활동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조은정 공동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가 3월 달에 있으니까 3월 전에 구군별로 모여가지고 구별로 어떤 단체가 있는지도 한번 자원조사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죠? 1분 스피치 합시다. 그러면 30개면 30분 걸리죠. 1분 절대로 안 넘기.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2024년에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짜는 활동을 오늘 같이 했습니다. 2024년은 저희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들 간에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군별로 어떤 마을 공동체가 있는지에 대한 자원조사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자원조사된 마을 공동체들이 마을 공동체 협의회에 좀 더 참여하시도록 저희들이 함께 권유하는 활동도 하자라는 게 저희 논의 안건이었고요. 올해는 구군별로 만들어지는 교육들을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네트워크도 함께 만들어가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해보자라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저희들이 내야 될 것 같고요. 공동체의 우산 같은 역할들을 저희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앞으로 해나갈 거고 더 많은 공동체가 저희 마을 공동체 협의회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좀 더 단합된 목소리를 내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활동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구 마을 공동체 협의회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처음이라 이 단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알아가는 데 좀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협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현재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수십 차례 토론도 하고 여타 마을 공동체나 간담회나 워크숍을 가졌었는데요. 네. 그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마을 공동체들이 꾸준하게 교류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공동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동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적극 행정에 제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그간 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정리해서 한 해 계획들을 만들었는데요. 공동체들이 제안한 각각의 내용들을 반영하되 올 한 해는 협의회가 처음 활동하는 시기인 만큼 가입한 단체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배우는 워크숍을 한다든지 3월에 있을 이제 총회를 네트워크 파티처럼 한다든지 그리고 구군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든지 하는 계획들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협의회 활동이 공동체에게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네. 마을 공동체 협의회를 만드는 게 전국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인가요? 네, 대구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는 이제 좀 10년 전에 2014년에 이제 대전 마을 활동가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협의회가 만들어졌고요. 네. 구군별 공동체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마을 공동체 관련 위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서는 화성 시민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설립되어서 마찬가지로 공동체들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서울이나 강주 등에도 유사한 성격의 조직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대구에서 이미 구군별 사회적 경제 협의회를 이제 조직해서 회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비교적 일찍 해왔습니다. 네. 이처럼 협의회 활동을 조직하는 건 공동체들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을 공동체가 동네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서마을넷, 강북풀뿌리협의회, 시지마을넷, 안심마을 네트워크 같은 건역별 조직들은 이미 대구에도 결성되어 왔습니다만 부분별로는 이미 결성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활발하게 해왔던 단체들이 지금 말씀드린 건역별 조직 네트워크들이고요. 대구 전체를 묶어주는 조직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대구 마을공동체협의회 이제 조은정 대표님께서도 강력 단위로 흩어져 있는 공동체들이 서로 알아가는 교류의 시간이 올 한 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인규라고 합니다. 안심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배제되는 듯한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대구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하고 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도 내년에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을 공동체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민으로서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갇혀 있거나 다른 지역에 누가 하는지
힘이 빠질 때 누구와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공동체 활동이 좀 더 지속되고 활발해질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인적 또는 정보도 교류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은 우선 이제 해야 되는 게 협의회의 필요성이죠. 중구에 있는 이웃사랑 나눔 대표 이영훈입니다. 후배 마을 활동가를 키울 수 있는 기금 조성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저희 역할이나 저희 단체의 역할이나 우리 협의회의 역할을 찾아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좀 더 나아가서 교육을 우리가 참여하여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교육이 필요하다. 타 공동체에 조언을 드리며 교육 열심히 받으십시오. 분명히 성공합니다. 협의회 운영위원들도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자, 공동체들의 교류 외의 과제도 많겠죠? 네, 마을 공동체 협의회는 마을 공동체들 각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걸음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공동체들이 서로의 면면을 알고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현재 대구시와 각 구군에는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공동체들이 피부에 와닿는 지원들은 아직 미진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지원에 관한 조례도 구군에서 4군데만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형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전환 사업이 지금 시범 사업만 5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협의회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마을 공동체 활동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든 아니면 시정이나 구정의 차원에서든 중요하다는 것을 지방의회나 행정과 적극 소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마을 공동체들이 마을 공동체 협의회에 가입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입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일단은 저희 대구 마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 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별도의 마을 공동체 협의회라는 밴드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검색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올 3월에는 협의회 첫 번째 올 3월에는 이제 협의회에서 이제 첫 번째 총회를 할 건데요. 네. 그 전까지 계속해서 가입을 받고 있으니까 마을 공동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동체들 간의 연대를 단단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1월은 저희가 공모 사업을 공고하는 달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은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1월 10일 무렵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에 배정된 예산도 작년에 비해 좀 적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을 공동체 사업 공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의 연구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치의학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대구 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현재 비수도권에서 치과산업 제조업체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고 전국 치과의료기기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연구원 유치를 통해 대구시가 글로벌 치의학 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바랍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겨울방학 중 지역 초중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대구 초중 등 온라인 학습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학습 놀이터에는 대구시 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학습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학습 놀이터를 통해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생활 속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을 얻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 스스로 한층 더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대구의 대표 야간 관광 명소인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이 올해 1월에서 1월 임시 휴장한 후 오는 3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합니다.
지난해 3월 31일 재개장 이후 127만 명이 다녀간 두 야시장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될 만큼 전국 대표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대구시는 이달 중 올해 함께할 야시장 셀러도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휴장 동안 두 야시장이 변화된 모습으로 단장해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야시장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경북 상주시가 주최하는 2024 상중 곶감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상주 북천시민공원에서 열립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뮤지컬과 인형극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요제, 요리 경연대회, 곶감 이행시 경연대회 등 다양한 경연과 참여 행사가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방문하셔서 곶감과 함께 달콤한 새해를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한랭 질환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랭 질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랭 질환은 산이나 스키장 같은 장기간 야외 활동을 할 때 걸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질병관리청 집계 결과 60% 정도가 길가나 집, 주거지 주변 같은 일상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에서도 보온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집에 있을 때도 따뜻한 물과 식사로 기초체온을 유지하고 오한 등의 질환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배아현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한 채 잠이 들었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자료를 보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모두 470여 건인데요. 보일러와 난로 연통의 이음매 부근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고요. 차량이나 텐트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흐리다가 밤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4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